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해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기일을 연기하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15일 낮 2시로 지정했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을 놓고 커지고 있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후 36일 만인 지난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열어 사건 배당부터 결론까지 사흘 안에 끝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도 그날 바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의 속도를 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법원 내부망에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에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미뤄야 한다면서 탄핵, 청문회, 입법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대선 기간 예정된 재판은 더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공판기일 연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이단 기소 이후 제기돼 온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선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보는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때까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걸 반기면서도 추후 이어질 여러 쟁점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등 초강경책은 상황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선 이후에 대비한 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고 김성래 위원장, 역사에 못 들어오지 마세요. 국민 앞에 행안위에선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경력이나 재산이 아닌 자기 행위를 설명한 건 처벌 대상에서 뺀 건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은 면소로 끝나게 됩니다. 피고인 이재명 방탄입법 헌정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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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인 이재명 맞춤형 입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딱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이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추면서 재임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전례 없는 대법원의 초고속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법관들은 왜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으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아찔한 속도의 재판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최소 8명의 법관이 실명으로 비판글을 올렸고 법관 외 다른 구성원들의 비판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소속 판사는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고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뤄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진단하고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작부터 공정성을 잃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함으로써 도리어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에도 그래도 지켜나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정부지법 소속 부장판사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탄핵,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옹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 연기 결정 이후에도 시민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법원 앞에는 헌법으로 보장된 이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기 위해 대법원이 직접 정치에 개입했다고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대법원 앞에 나가 있는 조건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건희 기자,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십시오. 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절차적인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가 당연히 정치에 개입한 게 맞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여태까지 유례를 봤을 때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시행했기 때문에 6만 쪽을 이틀 만에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재판 진행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주인이었다라는 선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성 논란 속에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이 일정이 변경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사법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정치 개입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일정을 연기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이제 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던 거고 결국에는
시민단체는 오늘 집회에 이어 주말에도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자, 그럼 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 요청 물론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예고까지 나오잖아요. 대법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비판글을 읽어봤을 것 같다고는 했습니다. 실제 법원 분위기도 추가로 전해드리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코트넷글에 담긴 여론이 아주 소수는 아닌 분위기라고 했고요.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지적한 것, 거기에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역시 있습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쪽 추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소집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지도부가 상황을 주시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대법원장이 입장을 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런데 대법원의 독선과 과대망상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대법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오늘 서울 고법에서 재판 연기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경고는 대법원 선고 때부터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이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판결문에 밝혔는데요. 네. 전체 80여 쪽 판결문의 절반을 반대 의견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이 소수의 반대 의견을 간과하다 법원 내부에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렇고 만약에 대선 이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그 이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관건인데요. 네. 재판 중인 사건도 멈추는 거라고 결론 낸다면 재판이 정지되지만 새로운 기소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취임 전 혹은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후보는 퇴임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고 이후 논란이 뜨거웠던 와중에도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유세 현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안도하고 환영하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진영 험지인 중원, 충북에서 더 남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처럼 강세 지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판 연기를 환영합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표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해 농산물을 구매하며 경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화폐로 농촌 경제를 살려 다시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만 살려주세요. 그럼요, 네 편 있어.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에서는 영화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투자가 줄어 영화 산업은 응급환자 수준이고 시장은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종속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며 울었다면서 토종 공용 플랫폼 개발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드라마처럼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뜻밖에도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만 뭔 생각 하나 알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익산에선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4일간의 두 번째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오는 주말부터 다시 전남과 영남권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오늘 저녁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홍익표 기자, 두 후보의 회동이 끝났습니까? 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는 오늘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단일화 문제를 놓고 대면한 지 1시간 20분 만에 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회동 전 두 후보는 서로 고생이 많다고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회담에 나선 뒤 뚜렷한 결론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한 후보 측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요. 김 후보도 제 나름의 단일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한 후보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만 반복하면서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자신이 그러면 11일 이후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상 빈손 회동에 그친 건데 두 후보가 앞으로 더 만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만나서도 합의된 게 없으면 더더욱 결판이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측의 신경전도 워낙 치열했었죠. 네, 김 후보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히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 측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봐도 단일화는 당의 공식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도 커 보입니다. 어젯밤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 후보는 오늘은 한 후보의 회동에 별도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차례로 만나서 단일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김 후보는 SNS에 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 대선 승리를 이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자신과 겨뤘던 경선 후보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사실상 배수진을 쳤는데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거라고 밝힌 데 이어서 김 후보와의 회동을 1시간 반 앞두고 자청한 기자회견에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 회동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밤 의원총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문제를 놓고 보수 진영 대권 구도가 혼란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의 만남이 별도의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 역시 내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가 간섭하지 말라며 당원 여론조사 중단을 분명히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는데요. 당 원로들조차 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로 단일화를 압박하면서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동안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날 테니 단일화에 간섭 말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후보와 단일화 일정을 확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선 간섭하는 게 아니고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전격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와 지도부 사이 대립은 여전했고 당내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이인재, 이해훈, 차명진 등 전직 국회의원 209명은 지도부는 후보 교체를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말이 좋아 단일화이지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 당 원로 2명은 단일화에 반대하는 건 배신이라면서 단일화 성사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 때 이미 다 공약했던 후보 단일화 이 일이 지금 난망한 것 같아서 너무나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국민의힘이 서두르는 것도 김문수 후보가 여유를 부리는 것도 모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11일 이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한 후보는 기호 2번을 쓰거나 국민의힘의 조직과 돈에 기댈 수 없습니다. 뒤늦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어도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후보를 원하는 쪽은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김 후보는 굳이 그 일정에 맞춰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둘 다 탄핵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서로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였던 김문수 후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출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무소속 한덕수 후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단일화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기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둘 다 극우를 포함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어느 누구로 단일화를 해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추세입니다. 똑같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봐야 1 곱하기 1. 결론은 1로 끝날 텐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니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김문수 후보 캠프조차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꿔봐야 후보 교체에 불과하고 마이너스 효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피하는 명분으로 합쳐도 별거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 그만큼 두 후보의 셈법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1대1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감동과 비전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는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안겼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어떻게 퍼즐을 풀어내느냐에 따라 중도층으로의 확장이냐, 지지층의 이탈이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까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한덕수를 띄우고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 했다면서 친윤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였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 탈락 이후 당이 자신을 버렸다며 탈당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미국행을 준비 중인 홍 전 시장은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페이스북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면서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짓을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용산과 당 지도부가 만만한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에게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친윤 지도부를 겨냥해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보수 진영도 망치려고 하느냐.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한덕수는 윤석열 아바타다. 윤석열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교체할 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보상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선을 무효화하는 거니까 돌려줘라라는 그런 강한 질책을 대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경선 후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느냐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뽑은 후보를 우리가 축출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끼리 상투를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자비할 정신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내홍이 계속되자 신윤 지도부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선 이후에도 책임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겐 과거부터 배우자가 무속에 일가견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던 한 후보가 윤석열 정권이 무속 논란 속에 파국을 맞자 태도가 좀 변한 듯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DJ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며 부인이 무속을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술계의 큰 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후보의 부인 최하영 화가의 무속 논란 근거는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입니다. 지난 2012년 최 씨가 주로 풍경을 그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 얼굴을 보면 관상과 사주가 함께 보여 그릴 수가 없다고 답한 겁니다. 또 남편에게 사주와 관상을 기초로 조언도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동양학자도 칼럼에서 한 후보 부부와 식사한 일화를 전하며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꿈도 꾸고 평소 찾아가던 영발도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뒤 청문회에서 한 후보는 논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 뛰어든 뒤 다시 같은 질문을 받자 이번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박지원 의원에게 발언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하면은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윤석열 시즌2 무속 정권의 재림을 걱정할 것이라며 똑바로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동양 철학인 주역과 사주 명리를 공부한 것을 두고 구술하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것은 무지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신수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신수아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거 아이돌 그룹 노래 가사인데 방금 끝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의 만남이 최근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사처럼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만남의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우여곡절 끝에 노래 가사처럼 너무 어려운 첫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노래에서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름만 소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는데 현실에선 두 후보 모두 다음 회동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노래랑은 다르게 다음 만남의 약속도 없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대생 돌아와라 내가 먼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모습인데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를 놓고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나 봐요. 누가 먼저입니까? 네, 두 후보가 의대 증원 문제로 파행을 겪은 의료계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순서를 두고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빨랐던 건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의대생에게 의료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루 뒤인 오늘 똑같이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의대생은 부디 돌아와 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에서 함께 해결하자며 상대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캠프가 바로 먼저 제안한 건 우리다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단일화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지 우리 제안에는 반응이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국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선 같은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순서를 떠나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놓고 함께하자는 제안이 양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이런 정책 둘러싼 기싸움은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거리 나선 K방역 히어로. 방역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은경 전 질병청장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은경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급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거리 유세에 동행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아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일상도 회복합시다. 네. 이 인상 여기 맞으시고요. 방청장님 몇 년 전인가요? 6년들이래요. 부장님 이거 꼭 드시고 대통령 꽉 당선해서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6년 사기래요, 가장 좋은. 캠프 측은 코로나를 극복한 영웅이어서 후보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면서 유세마다 방역, 경제 통상 등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겠다고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각 후보마다 캠프에 누가 들어갔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에 대한 영장 집행은 오늘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시작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02-800-7070 대통령실 내선 번호를 누가 썼는지 가입자 명의와 서버 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 회의 직후 걸려온 02-800-7070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 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게 VIP 경로설 의혹의 핵심입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며 비상계엄 수사로 중단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를 약 4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대통령 경로의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없이 곧바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관련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내에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영장 집행을 중지하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공수처 수사의 성패는 VIP 경로설이 제기된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적을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의 행적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재차 시도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경로설이 촉발된 날입니다. 이종석 당시 국방장관은 하루 전 자신이 직접 결재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사 브리핑을 돌연 취소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VIP 경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가 있었고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며 VIP가 경로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돼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는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수사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직전 02-800-7070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번호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박 대령 측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묻는 군사법원 질의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시동을 건 공수처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02-800-7070 발신자 확보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회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 수행비서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통일교 전 본부장이 선물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도 추적 중인데 최근 다른 재판에서 통일교 전 본부장은 자신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와 수행비서 2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가운데 우선 수행비서 2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4월과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넸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건강식품 등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연락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과 전 씨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행비서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물의 행방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새로 개통해 20여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검찰도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통보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건진 법사에게 줬다는 선물과 자금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 지원과 UN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의 오랜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걸로 보고 있는데 통일교의 재정국장을 지낸 아내 이모 씨는 물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알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한 일이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월 또 다른 사건 재판에선 자신이 한학자 총재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한학자 총재를 모시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산하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며 수십억 원을 부적절하게 쓴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MBC가 확보한 내부 문건엔 재단 직원들에게 개인 법인을 만들게 한 뒤 투자한 방식으로 배임 횡령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한 총재는 선물과 청탁 의혹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영업을 대신해주는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정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기업 사장이 극우 성향 유튜브에 나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걱정하는 등 이곳 임원들이 잇따라 정치 행보를 보여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감싸는 데 앞장서온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출연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왔냐는 댓글들이 쇄도하자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면서도 격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엄했을 때부터 이 민영삼이 속마음이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로 마음 같아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기도 했고. 지난해 취임 직전까지 보수 유튜브 채널들의 단골 출연자였던 민 사장은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부정하며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판은요 완전히 박빙이라는 거예요, 박빙. 그런데 지금 해석하는 거 언론들 보십시오. 특정 후보가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자 대결이고 모자 대결이 지금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지지층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참모들이 신뢰하고 또 후보들이 신뢰하는 이 신뢰성 그 담보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영업을 전담 대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정치적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하는 곳인데도 민 사장은 광고 영업에 언론사의 보도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한데 막 위험하다고 국민들한테 애곡된 여론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정부 광고 마케팅 할 적에 우리 코바코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여론, 올바른 팩트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쥔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MBC의 질의에 민 사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의 출연 동영상은 오늘 오후 들어 해당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인 이뭉수 비상임 이사도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특위에서 활동하며 정파적 행보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 이사는 어느 정당 위원으로도 활동할 의향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노조는 내란을 연장하려는 정파의 발버둥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며 퇴출 투쟁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랑했던 26조 원대 체코 원전 사업의 계약 체결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심지어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러 대표단이 체코 현지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남동부 두코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곳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고 당초 오늘 정식 계약 체결이 예정됐습니다. 우리 산업부 국토부 장관의 국회의원들까지 대표단이 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을 여지가 없고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에도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경쟁사에 비해 낮은 사업비를 제시한 건 한국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황한 체코 당국은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약 체결이 늦춰질 뿐 원전 수출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Dále bychom chtěli říct závěrem, že respektujeme rozhodnutí soudu, ale budeme se bránit, především v tuto chvíli proti tomu samotnému včerejšímu rozhodnutí kasační stížností a projekt pokračuje. 하지만 최종 계약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면서도 결과를 낙관한 채 대규모로 대표단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EDF가 이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계약이 될 걸로 알고 너무 안이하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빵빠레를 하려고 그랬다. 그것은 진짜 굉장히 안이한 대처였다. 성급하게 원전 성과를 과시하려다 간과했던 유럽의 텃세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SKT 해킹 사태 발생 19일 만에 SK 최태원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안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다만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문제를 두고선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 발생 19일 만에 결국 최태원 SK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당초 최 회장은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일정상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낸 최 회장은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브리핑에 나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해킹 사건의 여파로 회사 규모에 비해 보안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된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증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SKT 내부 조직은 관료화된 조직이 된 겁니다. 유심 물량이 풀리면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 외에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다 이사회 검토 사항이라며 말을 접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회장의 불출석으로 내일 국회 청문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심 물량이 아직 부족한 데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 전향적인 답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과방위는 내일 이후 최 회장을 다시 부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잠시 뒤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 14억 신도를 이끌 새 교황을 뽑기 위한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투표를 시작으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데요. 먼저 김민찬 특파원의 리포트 보시고 바티칸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천지창조 등 미켈란젤로 벽화로 둘러싸인 시스티나 성당. 그 안에 가지런히 놓인 책상과 의자. 자리마다 추기경 명패가 놓였고 투표에 필요한 필기구들까지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Questore è un padre e uno che
dialogare con la gente, vicino alla gente, e la pace. 14억 가톨릭 신도들의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70개국에서 133명의 추기경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두 들어서고 비밀 서약 이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투표는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 밤 11시 반에 시작되는 첫 투표. 라틴어로 최고 교황으로 선출한다고 적힌 투표용지에 추기경들은 교황 후보 이름을 적습니다. 용지를 반으로 접어 쟁반 위에 올려 성배에 넣고 투표지는 붉은 실로 깨어 하나로 연결하고 개표가 모두 끝나면 불에 태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검표는 무작위로 뽑힌 3명의 추기경이 진행합니다. 첫날에는 한 번만 투표하고 이튿날부터는 오전과 오후 2번씩 새 교황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 즉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마침내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선출된 교황은 눈물의 방이라 불리는 제의실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교황의 의복, 흰색 수단을 갖춰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올라 신자들 앞에 서면 콘클라베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럼 바티칸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콘클라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봤는데 가장 궁금한 건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있나요?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교황청의 2인자인 국무원장을 10년 넘게 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외교 경험과 행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입니다. 유머와 겸손, 진보적 성향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을 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1차 투표 결과가 중요한데요. 첫 투표에서 어떤 후보가 두각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대세론을 형성한다면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차에서 고른 투표가 나온다면 예상 밖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혁과 보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이번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외신들은 새 교황의 모습을 2, 3일 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콘클라베에서 이틀 만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콘클라베는 평균 사흘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세계 라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를 빗대 라면 잼버리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공사판 마냥 황량한 자갈밭에 라면 박스들이 굴러다닙니다. 전 세계 다양한 라면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 라면 축제. 하지만 진열돼 있는 라면들은 태국 등 동남아 라면들 뿐입니다. 라면은 세계 박람회를 해놔놓고 세계 라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국산 라면만 있고. 심지어 축제가 시작된 지난 연휴엔 국산 컵라면 등 달랑 3종류만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전 세계 15개 나라에 2,200여 개 라면을 선보이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준비된 건 10개 남짓에 그쳤습니다. 라면은 참가자들이 선택한 뒤 알아서 자리를 잡고 직접 끓여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 아예 못 먹고 돌아간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서 라면이 안 익어서 저희가 라면을 아예 못 먹었거든요. 라면 축제 참가 비용은 10,000원. 10,000원 주고 난민 체험했다. 우리 집에 라면 종류가 더 많다. SNS에 혹평이 쏟아졌고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를 빗댄 라면 잼버리. 라면 종류가 3개뿐이라 세계 라면 축제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3가지였거든요. 토핑 같은 거, 파라든가 뭐 치즈라든가 그런 게 쭉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김치 하나도 없고 그 흔한 단무지 하나 없잖아요. 축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은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취소됐고 물과 음료는 현금만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돼요? 주최 측은 준비 기간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는 11일까지 축제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통관이 5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2,000개 라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설계는 했는데 라면 수급이 힘들었고 수익금의 60%를 기부하겠다고 홍보하며 야심차게 시작한 세계 라면 축제. 참가자들이 온라인에 남긴 평점은 5점 만점에 0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는데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 550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였습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환율, 우리 원화가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Yeah, in particular, the won has been fallen, so the exchange rate is good recently.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12.3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은 1달러에 1,400원대로 고착화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 1,398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중 1,37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6개월 만에 최저점으로 트럼프 당선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웃 대만의 달러화 역시 2거래일 만에 9% 넘게 절상될 정도로 아시아 국가의 환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달러 절상,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통화, 특히 우리 원화의 동조화를 크게 확대하면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의 약세를 바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수출국의 화폐가 강세를 띨 것으로 시장은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극한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상에 대해 기대감이 커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입장에서 원화 가치의 상승은 급격히 오른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탄핵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투자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달 테러 사건 이후 대립을 이어온 70년 앙숙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두 국가의 충돌에 국제사회는 확전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이고 놀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군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최소 36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의 사상자가 13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의 한 휴양지에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 사건 이후 두 나라 사이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사건 배후라며 인더스강 지류 강물까지 차단했던 인도는 결국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라고 주장하는 파키스탄령 9곳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일명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즉각 반격에 나선 파키스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인도의 최신의 라팔 전투기 등 5대를 격추시켰습니다. पाकिस्तान पर बिला इश्तियाल जाहरियत की है और मासूम लोगों को टारगेट किया है मुकम्मल और भरपूर जवाब दे रही है.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규모 군사 충돌은 지난 2019년 경찰관 40명이 사망한 자살폭탄 테러 이후 6년 만입니다. 70년 넘는 앙숙이자 사실상 핵 보유국인 두 나라가 다시 충돌하자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maximum restraint and stepping back from the brink. A military solution is no solution. 인도를 지지하면서도 파키스탄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있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양측의 싸움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고 두 나라와 인접 국가인 중국은 인도의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현우입니다. KBO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한화가 20년 만에 9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선두 LG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단독 1위까지 넘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 박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8연승 내내 투수전을 버텨온 한화. 오늘도 경기 초반부터 접전입니다. 1회 디아즈에게 적시타를 얻어맞는 등 먼저 2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한화는 2회 말 최재훈의 적시타로 만회점을 뽑았고 3회에는 문현빈이 비거리 120m짜리 동점포까지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6개의 홈런 가운데 삼성전에서만 4개를 기록해 유독 삼성을 상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4회 심우준의 번트 때 삼성 수비진의 실책을 틈타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선발 문동주도 황영묵의 환상적인 수비를 등에 업고 무난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한화는 20년 만에 9연승을 기록합니다. LG는 2위로 내려앉을 위기입니다. 3회 박동원과 문보경의 연속 적시타로 먼저 2점을 뽑았지만 6회 두산의 반격에 역전을 허용하는 등 힘겨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중국 프로축구에서 최근 1무 3패를 기록한 산둥 최강희 감독이 중국 기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성적 부진과 거취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감정이 격해졌는데요. 승격팀 윈난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다 후반에 내리 3골을 내주고 역전패를 당한 산둥.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자 중국 현지 언론은 최강희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의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자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항상 네가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다 그런 질문. 너 웃어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미래는 네가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는 책임질 준비 돼 있고 가방 다 사놨어. 설전은 고성이 오가면서 계속됐습니다. 이 자식이 이거 웃기는 놈이나 이거 얘기를 해보라고 질문을 해. 네가 부당이야? 왜 팀의 미래하고 거취를 네가 얘기를 해? 다른 취재진의 만류에 상황은 겨우 마무리됐는데요. 최강희 감독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은퇴 후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로 변신한 김연경이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현장을 찾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몸은 무겁지만 하늘만큼은 모처럼 맑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과 속초, 제주와 부산의 모습인데요. 가시거리가 20에서 50km 이상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김천의 기온이 25도, 완주는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경기 북서부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하루 만에 낮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지겠고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워낙 계속 발생하다 보니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게 일상이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또 국민이 바로잡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국민의 시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